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인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사람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러 저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청소년 상담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청소년 상담사 3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서 상담에 관한 자격증 3가지 자격증이 있죠.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게 된 청소년 상담사,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 자격에는 자격 요건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처럼 이미 자격 요건이 주어져야 되는, 제한 요건이 있는 그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목적에 따라서 획득했을 때 또 진로 방향에 대한 보장도 좀 다르게 되는데 청소년 상담사는 그래 진로에 대한 보장이 조금 확실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진로에 대한 보장률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관련된 그 전공과 관련된 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청소년 상담사 3국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시험 출제 기준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청소년 상담사 상극을 준비하시라고 작정을 했을 때 이미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요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다른 상담에서는 예를 들어 직업상담이다. 직업상담에서 요하는 시험 과목이 다르죠. 청소년 상담사도 역시 요하는 시험 범위가 시험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이란 특수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요하는 자격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험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1과목에 발달 심리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발달 심리. 발달 심리라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인간은 전 세계에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 발달에서 굉장히 요동치는 대상. 요동치고 있는 대상, 누구의 청소년.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도 발달 기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린 시절 발달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달 심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뒤에서 상담 이론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청소년들은 특히 집단 상담이라는 건 집단 상담 영역에 가서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요. 청소년들은 일반 상담 가능하기도 하고 당연히 개인 상담 가능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발달 경로에서 발달 상태의 정상적인 그 문제성을 갖고 있을 때 집단 상담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집단 상담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심리 측정.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심리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하는 평가 도구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상담에 활용하고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상담 이론도 있습니다. 상담 이론. 그러니까 이 집단 상담과 집단 상담 이론과 상담 이론 보면은 상담 이론이 토대가 돼서 집단 상담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 학습 이론.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재학 중이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5과목에 이건 필수 과목이 되겠죠. 필수 과목에다가 2과목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청소년 이해론과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라는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선택이에요. 선택 과목인데 저는 여기서 5과목 필수 과목이니까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이쁘게 핵심적으로 잘 풀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게 저희 교수자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같이 공부를 해서 딱 발판을 잡고 합격을 딱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5과목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택 과목이 안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 택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의는 청소년 이해론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청소년 이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을 그야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물론 제가 청소년 이해론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론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주면 좋긴 하겠지만 때로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소년 수련 활동론을 근데 나는 평소에 청소년 수련 활동론에서 많이 알았다. 그러면 그분을 파고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랑은 이렇게 청소년 이해론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과목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6과목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이 심화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청소년 이해론이 조금 볼륨도 작고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 많은 풀이 많이 도와드리는 발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있습니다라고 정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각의 5과목은 제가 굉장히 잘 풀어 드려야 돼요. 왜? 시험은 이제부터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전략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이 중요해요. 물론 청소년 상담사가 된다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업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과목이 이렇게 국가에서 제시되었을 때는 그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하겠죠. 그리고 실제적 업무에 잘 활용하라는 전제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시험은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어떠한 전략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물론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자격증 획득을 하기 위한 욕구, 동기로 보면은 어떤 동기가 강력히 발휘되고 있냐? 외적 동기가 강력히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외적 동기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는 거죠. 모티브, 공부에 의한 모티브가 외적 보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획득하자예요. 일단 자격증을 획득해서 내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수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지금 청소년을 면한 분들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대부분 저보다 연령층이 낮으신 분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보다 연령층이 높은 분들도 이 자격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잔소리 한마디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경험치를 막론하고 학생은 학생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학생은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생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냥 다른 표현, 지시라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니죠. 학생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제를 내주면은 과제를 잘 안 하는 것이 학생일 경우가 있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첫 시간에는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당의 문제 이게 잘 찍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근데 아무리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론적인 토대가 쌓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이론 충실이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본 이론 충실히. 기본 이론을 통해서 기본 이론 충실히 해갖고 거기서 어떤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응용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많은 기출문제를 머리에 싹 입력해갖고서는 기출을 토대로 푼다고 해도 이거 변형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기본 개념은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 이론 충실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5과목에서 다 연계성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확실히 될 거고요. 당연히 기본 이론 충실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을 한다는 건 국가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 경향. 그럼 출제 경향성을 누가 파악하냐? 출제 경향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 이론 충실의 청소년 상담사에서 나오는 출제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빈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출제 경향성을 열심히 파악하기보다는 교수자가 할 일이에요. 교수자가 출제 경향성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성은 저 교수자인 저 고인숙이 열심히 파악해갖고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려도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선생님들 같이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경향성을 파악해서 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구나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제 경향성 교수자가 파악해서 열심히 전달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체감은 누가 한다? 학생이 해야 된다는 거. 학습자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강조할 건 뭐냐면요. 지금 출제 경향, 이게 나오는구나.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핵심 문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 문제 열심히 풀어서. 그러니까는 이론을 충실히 하는데 이론 한 번 듣고 맞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론을 알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는 어떻게 하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갖춰야 될 기본 베이스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처럼 저는 교육심리를 전공했지만은 이렇게 전공을 했다라도 학교에서 전공하거나 뭐 대학원에서 전공해드려도 어떻게 해요? 시험은 전략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 아니라 어렵다라는 건 제 기준에 의해서 어렵다라는 건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주고 내가 막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 그리고 찾지를 못하겠는 것이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익숙하지 않은 거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들도 받아들일 때 어려워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낯설다는 거죠. 당연히 낯서니까 공부를 하죠. 만약에 익숙한 거라면 굳이 저를 만나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기본 이론도 다 익숙해요. 출제 경향도 다 익숙해. 핵심 문제 풀이 축쑥 잘 나와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지금 우리가 교수-학습 관계에 있습니다. 교수자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합격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죠. 선생님들 역할도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듣고 공부를 준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학생은 학생 역할을 하더라. 결정을 했고 했으면 열심히 어떻게 해요? 몰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만 뭐 전경을 넣어서 여기에만 크레이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공부하는 순간에는 크레이지하는 것이 맞죠. 강의만 덜렁덜렁 듣고 나 준비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뭐 무조건 길게 1년 이렇게 코스를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설계를 하셔가지고 1년을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설계를 하셔갖고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잘 짜서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해서 내가 익숙한 내용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큼 익숙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번에 기필코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결심하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발달 이론 볼게요. 발달 심리라는 거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은 발달 심리에서 발달 심리에는 요거는 지우고요. 발달 심리. 첫 번째 발달 심리. 발달의 심리. 발달 심리라는 거, 발달 심리는 어떻게 발달하냐, 발달하는 심리가 무엇이냐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발달 심리학, 발달 심리 기초, 발달 심리 기초 부분 볼 거예요. 발달 심리 기초. 발달 심리 기초에는 그러니까 발달이란 무엇이고 발달의 그 기능하는 발달의 주요 기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하겠죠. 이론들이 계속 펼쳐져 나와요. 그리고 최신 경향성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발달 연구 기법이라고 하는데 발달에 대한 연구 방법. 근데 이것은 발달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관찰할 거냐, 질문력 사례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문화기술지법을 할 거냐,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이런 것 등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성장, 어떻게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냐.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 발달이라는 것은 정말 언제부터 발달을 볼 것인가. 수정에서부터 발달을 볼 것인가? 발달이란 무엇인가? 수정에서부터 볼 것인가? 아니면 출생에서부터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생의 발달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노년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발달 이론이요. 많은 이론들이 있죠. 심리학 상담학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발달 이론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발달 이론에서 그럼 인간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지도 발달하고 신체도 발달하고 성격도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인지와 정서,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갖다가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달의 기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디벨롭먼트 발달이란 무엇이냐? 자, 발달했다. 발달하셨어요. 우린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발달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발달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발달했다 뭔가 진보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보한 건데 이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뭐 진보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발달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응애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인간 내부의 변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질적인 발달은 진보의 개념하고 연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진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체 능력이 나아지는 게 진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저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신체 능력이 저하되잖아요. 그걸 발달이라고 하냐? 발달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은 전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 전생의 기간 내에 일어나는 변화를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학자들마다 정의는 좀 달리하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막 변하잖아요. 뭐 몸이 크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고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신 능력이 아니면은 육체 능력이 감소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인간 내의 변화를 무엇이라 한다?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카프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프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유기체의 양적 증대, 기능의 유기화, 구조의 정밀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생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 그리고 구조가 정밀화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 증대는 뭐예요? 키가 커져요. 몸무게도 늘어나요. 양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하면서 어휘수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것 등이 뭐예요? 양적 증대예요. 코프카 얘기하는. 그 다음에 기능의 유기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 태어나서 휴먼 베이비가 제일 약하죠. 애니멀 베이비. 동물들의 아기는 동물들의 새끼 맞죠. 동물들의 새끼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새끼, 뭐 개 새끼 맞잖아요.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강아지들은 눈을 조금 이렇게 늦게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송아지 태어난 거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송아지도 엄청 크잖아요. TV에서 보니까 송아지들은 탁 태어나면 어떡해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내에 탁탁 쓰는 거예요. 사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 애기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께서 애기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10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10개월 내에 모체 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요. 보통.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걸으려면 10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20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동물 애기처럼 탁 쓸 수가 있는데 모체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가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밖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래야지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는 태어나서는 진짜 인간 애기가 제일 약하죠. 그렇게 구조화되게 신께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 애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있다가 뒤집기도 하고, 어머 뒤집었다 했죠. 목도 고기도 가누고 이런 것 등이 기능이 유기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되면 뭐 껴안고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이게 기능이 유기화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조의 정밀화된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발달 기제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둔하단 말이에요. 아주 섬세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거칠고 어색한 행동이 점차 세련돼진다. 걸음을 걸어 뒤뚱뒤뚱 하잖아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점차 세련되는 게 이것이 구조의 정밀화라고 해요. 그래서 카프카는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양적 증대, 기능의 유기화, 구조의 정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헐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헐록이라는 학자는 헐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달은 순서가 있다. 발달의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발달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의 주요 기제에서 그건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발달은 순서가 있는 것이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의 분화 중심화. 이것도 발달에 관해서 발달의 주요 기제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분화와 중심화에 대해서 분화하고 중심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발달의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은 코프카의 견해가 저는 가장 지지가 됩니다. 전생에 걸쳐서 양적인 거, 구조적으로 좀 정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 마음대로 자기
유기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던 것, 이것이 발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을 이렇게 전제를 하면은 성장이란 무엇이냐, 성숙이란 무엇이냐, 학습이란 무엇이냐. 성장, 성숙, 학습. 성장, 키가 쭉쭉 큰다, 그죠? 몸무게가 늘어난다. 양적인 변화야. 유기체의 양적 변화.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럼 성숙했다. 성숙했다, 이것은 이 성숙한다라는 건 이 내 신체 내에서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거 어떤 호르몬적인 것도 작용을 하고 내에서 신경생리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호르몬의 생화학적,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숙이에요. 성숙. 자,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학습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란 뭐냐. 학습에는 경험이나 연습을 강조해요.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연습에 의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습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발달이라는 건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 성장, 성숙,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소 어떻게 준비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차시에 본격적으로 발달 심리학의 기초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